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모처럼 저도 익히 알고 있는 저자이자 학자이신 분이 또 새 책을 내셔서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모셔봐서 얘기 좀 나눠볼까 해서 이렇게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성소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야 뭐 익히 알고 있지만 우리 여의도맨션 구독자분들은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저는 성소라라고 하고요. 저는 사회와 인간 그리고 기술의 그 관련성을 연구하는 연구자이자 창업가입니다. 2021년 말까지 저는 이제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교 경영대에서 교수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 후에는 제가 이제 연구 주 종목이 창업이었어요. 네. 엔터프레너십이었다 보니까 좀 직접 나가서 한번 빌드를 실제로 해보고 싶다. 그리고 제가 그때 사실은 웹3에 또 블록체인에 좀 꽂혔어가지고 그때 이제 학교를 나와서 그 후로 뭐 다오도 한번 창시를 해보고 이제 시애틀에 있는 벤처 스튜디오에서 이제 스카웃이 돼서 그쪽에 가서 웹3 프로젝트도 한번 리드해보고 그 후에는 조금 더 효용성이 있는 무언가를 해야겠다. 웹3가 문제가 아니라 네. 효용성이 무엇일까 해서 이제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만들어서 헤지 펀드급의 그런 퀄리티 있는 상품을 일반 리테일 인베스터한테 우리가 한번 제공해보자. 예. 이런 또 나름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을 사실 뭐 마켓 이슈와 여러 가지 이슈로 작년 말에 접고 지금은 또 친구들하고 뭐 AI 기반의 트래블 컴패니언인데요. 이제 마일즈라고 하고 있고 정말 처음에 여행 계획부터 그리고 검색 그리고 마지막 부킹까지 네. 그 인바이러먼트를 떠나지 않고 올인원 솔루션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편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중에 비빔밥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예. 할 거라고 제가 예상이 되는데 제가 비빔밥 같은 인생을 지금 좀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뭐 직함이나 하나의 직무가 아니라 좀 다양하게 포트폴리오적으로 인생을 꾸려가면서 물론 거기서 오는 피로감이 있죠. 피로감이 있죠. 네. 피로감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사는 인생을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제가 살고 있고 또 그런 많은 부분을 이번에 이제 한 55분 되는 분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또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연구했던 부분과 잘 이제 버무려서 비빔밥처럼 이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짧게 소개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짧을 수가 너무 없죠. 길어져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짧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네. 사실 우리 교수님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NFT가 한참 이슈가 됐었을 때 이건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하면서 관련 서적이라도 하나 읽어봐야겠다 했는데 NFT 레볼루션 책이 딱 눈에 들더라고요. 네네. 특히 이렇게 뭔가 새로운 신조어, 키워드, 트렌드에 대해서는 약간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다양한 사람들이 이 이슈로 그냥 책이라도 좀 어필해 볼까 해서 조금 그 정제 안 돼 있는 책들도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특히 저자분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NFT 레볼루션 책은 아니 제가 간만에 프로필에 압도됐습니다. 진짜 무슨 하버드를 나오셨다가 또 워싱턴 대학교 교수를 하시는데 또 창업도 하시다가 뭐야 이분은 하면서 자연스럽게 야, 이 네. 정도 되시면 그래도 신중하게 쓰셨겠구나. 그래서 딱 사서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익히 알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 또 AI 이게 분명 네. 또 새로운 흐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는지 저도 고민이 많고 많은 구독자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 마침 또 우리 성소라 교수님께서 이 휴먼 코드라는 어떤 책의 제목으로 네. AI 시대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우리에게 짚어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AI 관련된 책들 정말 쏟아지더라고요. 그쵸. 그런데 이 책이 또 특이한 게요. 그때 NFT 레볼루션도 참 저도 놀라웠습니다만 이번 책은 일반적으로 AI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산업적인 트렌드를 얘기한 책이 아니라 사회적 계급 구조의 재편이다. 이렇게 딱 집어낸 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AI 시대, 뭐 네. 새로운 신분제라도 만들어지는 겁니까? 맞아요. 그 신분제라는 그 단어가 예. 사실은 조금 위협적으로 들릴 수 맞아요.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희망의 메시지다라는 생각으로도 그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사회학을 했다 보니까 예. 사회학자 중에 그 피에르 보르도에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분이 뭐 문화 자본과 그리고 문화 자본으로 이루어진 아비투스라고 하는 그런 예. 사회 계급을 논했었는데 예. 그걸 보다가 이게 AI 시대에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신분제의 특징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고착화된 신분제가 아니라 예. 자기가 얼마든지 개선을 하고 배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제거든요. 네. 먼저 생각을 해보면 요즘 같은 경우에 AI 시대에 사실 계층이라 하면 정말 계층이 보이는 것들이 있죠. 예를 네. 들어서 뭐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데이터, 뭐 모델, 뭐 연산력, 그리고 뭐 클라우드 이런 정말 빅테크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일반인들 뭐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농노가 되고 있는 듯한도 싶은 그런 또 관계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AI를 리드하는 뭐 미국이나 네. 중국 같은 그런 대국가들 그리고 거기에는 어느 정도 좀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국가들 거기서 오는 또 그런 계층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사회 안에서도 네. 그 접근성에 따라서 계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의 조직 안에서도 그런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지금 계층화가 되어 있고 소위 말해 신분제가 지금 네.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그 신분제는 사회 구조적인 신분제라 우리 개인이 느끼기에는 이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어디에 올라타야 되지? 그냥 다 끝난 거 아닌가? 라는 좀 절망적인 그런 마인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개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신분제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문화 자본, 요즘에 많이 말하는 AI 리터러시 있죠. 네. AI를 정말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단순히 활용이 아니라 이해를 하고 구조적인 네. 이해를 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또 그걸 책임감을 가지고 쓰는 걸 우리가 AI 리터러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만약 리터러시가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을 한다면 저는 그 정말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를 하는 그 왜에 대한 대답은 자기가 가진 안목, 취향이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그 AI 리터러시와 취향을 하나의 문화 자본으로 보고 예. 그 문화 자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네. 그건 선택을 하는 거죠, 자신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태어나진 않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문화 자본을 얼마나 가진 거냐에 따라서 네 단계로 신분제를 나눠봤습니다. 예. 그 밑에 있는 단계에는 AI 종속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기계가 주는 답을 뭐 비판이나 질문을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의존적으로 쓰는 거죠. 예. 굉장히 편리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좀 잃게 되는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에는 AI 불균형자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런 AI 리터러시와 취향 중에 그 문화 자본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또 이야기를 하게 됐던 거는 요즘 뭐 길을 지나가다 보면 뭐 배너 현수막에도 AI 리터러시 강습이니 예. 뭐 그런 웨비나도 많이 열리고 그게 너무 중요하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정작 그걸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그럼 AI 리터러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논의는 없는 것 같아서 맞아요. 사실 테이스트라는 게 그 취향이라는 게 그냥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안목이거든요. 네. 정말 좋은 걸 골라낼 수 있는 안목. 다른 사람들이 미스하는 걸 나는 찾는 그런 안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목도 정말 중요하다. 네. 이걸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네.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불균형자 같은 경우는 AI 리터러시가 있던지 아니면 취향이 있던지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리터러시만 있는 경우는 책임감도 있고 나는 활용을 정말 잘 하고 싶은데 취향이 없다 보니까 조금 획일적인 솔루션을 그냥 택하게 된다든지 요즘 뭐 도구가 또 만연하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더 차별화하는 게 점점 오히려 더 어려운 시대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예. 도구가 많아진 만큼. 그랬을 때 AI 리터러시만 가지고 있으면 반쪽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네. 너무 논리성만 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운전 면허증이 있는데 도로 감각이 없는 거죠. 또 한편으로 취향만 있으면 감각만 있습니다. 내가 좋고 내가 싫은 건 확실한데 네. 안목은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AI로 구현을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AI 불균형자가 어떤 의미인지 확인했고요. AI 균형자는 그럼 어떻게 다른가요? 맞아요. 이제 AI 균형자부터 어떻게 네. 보면 정말 좋은 신분이죠. 어. 판단력, 그러니까 정말 AI 리터러시와 그거를 정말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취향까지 골고루 균형 있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균형자죠.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100개의 솔루션을 AI가 준다. 네. 뭐 한 10초 만에 주지 않습니까, 요즘? 네. 그랬을 때 다 그럴싸하고 다 나쁘지 않고 다 편향도 없는 것 같고 뭔가 미스 인포메이션도 아닌데 네. 이 중에서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나한테 맞는 거 그게 뭐 맥락에 맞는 걸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그걸 골라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AI 균형자가 되겠고 조금 더 이제 재밌는 게 이 마지막 4단계입니다. 이제 톱에 계신 분들인데 네. 경계 파괴자들이에요. 경계 파괴자. 네, 경계 파괴자들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AI를 단순히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그러니까 예. 균형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AI를 놀이와 실험의 도구로 보고 그 판 자체를 다시 생각하는 분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균형자 분들도 좋긴 한데 예. 어떻게 보면 이제 AI가 짜준 그 어떤 틀 안에서 그 판 안에서
최적이 무엇인가, 최선이 무엇인가를 정말 잘 안목을 가지고 고르는 분들이라면 이 경계자 분들은 그 판 자체를 의심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판 자체가 의도되었던 안 되었던 편향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스큐가 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GPT를 역으로 한번 추적을 해서 지금 이 준 답이 어떤 데이터에 의거해서 어떤 데이터로 얘가 학습을 했을까 찾아보고 편향을 봤을 때 거기서 편향이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편향은 사회의 어떤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를 네. 들여다보는 그런 연구적인 마인드가 될 수도 있겠고 예를 들어서 또 만약에 창작자다 했을 때 네. GPT한테 일부러 틀린 답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다음에 예. 그 틀린 답에서 예. 이제 정말 창의적인 모멘트를 찾아내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GPT들은 뭐 AI 모델들은 창의력이 예. 없다, 예. 뭐 다 평균값이다 말을 많이 하는데 예. 이걸 역으로 이용을 하면 정말 인간의 창의력과 인간의 테이스트를 더해서 그 스파크적인 모멘트를 가질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음악 밴드라면 뭐 이거는 정말 예들은 너무 많죠. 음악 밴드라면 단순히 AI를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멤버로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네. AI 특징은 매번 다른 걸 내뱉지 않습니까? 네. 같은 프롬프트를 줘도. 예. 그래서 거기서 오는 어떻게 보면 예상 불가능한 그런 음악적인 멜로디가 됐던 가사가 됐더니 이 밴드의 음악에 편입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정말 이거는 뭐 AI 전부터 우리가 AI라는 걸 굉장히 말하기 전부터 네. 알고리즘이라는 건 같이 오랫동안 살아왔잖아요. 네. 그래서 뭐 소위 말해 넷플릭스가 추천하는 그 알고리즘 그거를 일부러 무시하고 다른 것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알고리즘을 좀 이제 교란을 시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에코 챔버라고 하죠. 네. 나에게 최적화된 내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컨텐츠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나의 시각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각자 할 수 있다. 포인트는 이 신분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AI 전환기잖아요. 네. 이 전환기를 살아갈 때 정말 이 삶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테크 구루들이고 테크 리더지만 뭐 일론 머스크나 네. 아니면 뭐 샘 얼트먼이나 뭐 제프리 힌튼이나 이런 분들이 항상 15년 후, 20년 후에 초지능이 올 것인가 아닌가 이런 굉장히 뭐랄까요 큰 거대 담론. 을 많이 내러티브를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중요한 거고 네. 그분들의 역할이 사회의 마지막 종착지 어떻게 보면 테크의 종착지를 향해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그만큼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일반인들은 앞으로 1년, 2년, 한 5년 안에 이 안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그 답을 주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신분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나의 삶은 각자 어떻게 설계하는 게 좋을 것인가 그런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 신분제라는 내용을 좀 담아보게 됐습니다. 이야,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두 가지 관점에서 정말 딱 지금 필요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 주신 네. 것처럼 AI 종속자, 불균형자, 균형자, 경계 파괴자라는 단어에서도 드러났듯이 이 AI라는 어마어마하게 유스풀한 도구, 네. 이 도구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이거 반드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런데 우리가 언론이나 미디어 등을 통해서 마주치는 내용들은 앞서 말씀 주신 맞아요. 것처럼 거대 담론만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또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는데 So what? 이거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해주고 좀 챙겨주시고 좀 살펴주셔야 되는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런 책이 많이 부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존의 책, AI 관련한 책들과 딱 차별점이 있는지 확실히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첫 장 제목이 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요. 자리 아직 남아있나요? 사람용으로요? 인간용으로요? 야, 이게 진짜 어떤 네. 대사로 딱 만들어주시니까 더 막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 장면들이. 그렇지 않아도 요즘 뭐 아마존인가요? 맞아요. 60만 명 맞아요. 해고한다고 하고 이런 소리 들리는데 실제 한국과 미국을 넘나들면서 많은 창업 활동도 하고 또 실리콘밸리에서도 활동도 하셨으니까 실제 어떻습니까, 요즘? AI 시대의 좋은 점은 네. 모든 이 뉴스를 우리 모두가 네. 바로 공유한다? 공유한다는 거죠. 정말 알고 계시는 대로 정말 해고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빅테크에서 그 시발점이 좀 있었죠.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부터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27,000명을 한 번에 해고를 하고 예. 또 거기에 이제 CEO 그 앤디 제시가 올해 그러니까 2025년 한 6월쯤에 사내 메모에서 이제
생성형 AI 그리고 AI 에이전트들 때문에 앞으로 많은 직무에서 인간이 불필요해질 거라는 말을 했는데 네. 그때는 우리가 들으면서도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바로 이번 10월에 14,000명을 예. 이제 해고를 했죠. 그리고 이거의 조금 그 시그니피컨스는 네. 이때까지는 이런 빅테크가 됐던 뭐 기업들이 해고를 하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해고를 하면서 뭐 효율성의 뭐 극대화니 아니면 재편이니 우리가 뭐 매년 해오던 일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돌려서 말을 했었었는데 이번 아마존 케이스와 같은 경우는 조금은 대놓고 뭐 좋게 말하자면 투명한 거죠. AI 때문에 이번에는 해고가 일어났다라고 말을 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기업들에도 그런 좀 이제 익스큐즈를 준 거죠. 어떻게 보면 예전에 페이스북이 한 2022년쯤에 대고로 이제 그 해고를 하면서 그 해고의 좀 트렌드를 시작한 것처럼 네. 이번에도 이제 AI로 조금 사람들이 기업들이 마음 놓고 해고를 하게 된 그런 좀 시그니피컨스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정말 내 자리가 없어지겠구나라는 그런 긴박함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정말 미디어에서도 유튜브를 딱 틀어보면 네. 저도 이제 이런 쪽을 많이 찾아보니까 썸네일들이 이제 항상 뜨는 게 미국 가보면 로펌이 텅텅 비고 있다. 의사들은 다 없어진다. 뭐 이런 굉장히 자극적인 맞아요. 문구가 너무너무 많지 네. 않습니까? 그게 뭐 틀렸다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좀 그런 뭐라 할까요? 그런 긴박감도 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도 하게 하는데 저는 반은 맞고 반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제가 이제 이번에 책을 준비하면서 한 55분 정도에 되는 분들을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 계신 분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가지 미디어의 리포트를 보면서 일단 변호사님들하고 의사부터 인터뷰를 해봐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어떤가? 뭐 그게 한국이든 뭐 미국이든 홍콩, 싱가포르를 좀 아우르면서 인터뷰를 해봤었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고 AI로 대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생각보다 그 인간의 조직이라는 거는 굉장히 관성이 있고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술은 질주를 하지만 네. 조직의 변화는 조금 더 점층적으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뭐 변호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특히 로펌이 텅텅 비고 있다고 하니까 네. 해보면 그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영원히 아니라는 게 아니라 네. 아직은 이 전환기는 아닌 것 같다. 그 이유는 일단 클라이언트들이 AI를 쓰지 말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계약상의 그런 조항을 걸기도 하고 그래요? 내가 당신의 빌링 아워를 지금 돈을 내는데 네. AI로 이걸 다 써버리면 내가 돈을 왜 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의 좀 요청이 있기도 하고 또 정말 뭐 금융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큐리티 보안 문제가 너무 첨예하잖아요. 그랬을 때 아무리 뭐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온프레미스의 그런 AI를 쓴다 하더라도 혹시라도라는 마음 때문에 정말 혹시라도 때문에 많이 못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보안 이슈, 뭐 고객들의 그런 뭐 기대치, 그리고 뭐 전문화된 그런 집단의 어떤 문화 이런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사실 AI가 완전히 대체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의사분들도 지금 우리가 이제 병원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대체될 거라고 하는 과 중에 하나가 영상의학과잖아요. 네. 어쨌든 영상이라는 거는 AI가 굉장히 빨리 판독을 하고 뭐 어떤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의학 쪽의 의사분들 몇 분을 이제 인터뷰를 해봤는데 확실히 잘 찾는다. 뭐 방대한 양을 정말 오류 없이 잘 찾아내는데 그리고 또 좋은 거는 리스크별대로 그거를 클래시파이를 해서 정말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어느 환자부터 먼저 봐야 되는지 그런 건 정말 너무나도 도움이 되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네. 병원을 가보면 이제 영상학과를 가서 뭐 엑스레이를 찍고 했을 때 그거는 AI가 도와줄 수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의사분들이 다른 과의 의사분들과 같이 협진을 한다든지 그리고 환자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그리고 시술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사실 병원이라는 곳이 뭐 다른 기관도 그렇지만 굉장히 또 이게 사회 정치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집단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에 AI를 밀어버릴 수가 없죠. 네. 지금 물론 AI로 대체되는 부분이 많지만 그 대체되는 부분이라는 게 하나의 job, 하나의 직무라는 게 아니라 업무들이구나라는 거를 조금 더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직무라는 것은 다양한 업무 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그 업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회계사 분 같은 경우는 정말 장부 정리하고 데이터 입력하고 이런 숫자를 보는 업무들도 있지만 고객을 만나서 전달을 하고 고객이 그러면 이 숫자는 뭐예요? 저 숫자는 뭐예요?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하고 그럼 나는 앞으로 회계 장부를 이렇게 써야 돼요? 저렇게 써야 돼요? 어떤 세금 이슈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이 질문들에 답을 하는 거는 사람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하나의 직무는 그런 업무들 한편으로는 AI로 굉장히 수월하게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그런 업무들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끈끈한 부분들, 조금 더 문화, 사회, 정치적인 부분을 담고 있겠죠. 그걸로 같이 연결이 된 끈끈한 하나의 번들이기 때문에 네. 그 번들 안에서 일부가 대체가 되고 일부는 대체가 안 되는 네. 그런 지금 한국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AI로 인해서 효율성이 올라가고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그 판 자체가 커지면서 네. AI가 많이 어떤 업무를 이제 대체를 해도 사람 수는 그대로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왜냐면 네. 일 자체가 많아지니까요. 예. 그 산업 자체가 커진다면, 아니면 그냥 정말 AI가 더 많이 대체를 해서 사람 수는 조금 줄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다 대체가 된다. 아직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뭐랄까요, 그 직무와 업무를 차별을 두고 차등을 두고 생각을 하는 것이 네. 그냥 뭐 마음의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어쩔 수 없이 대체가, 그러니까 정말 직무 자체가 네. AI한테 그냥 종속이 되어버리는 직군도 물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고 있죠, 지금. 이랬을 때는 저는 이분들이 이걸 자기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AI 시대의 가장 큰 부담감이 그냥 뭐 정말 뭐 인터뷰가 아니라 그냥 우리도 이제 그냥 살아가면서 말을 하다 보면, 아, 내가 뭔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네. 건가? 내가 잘못을 하고 있나라는 부담을 특히 기성세대 분들이 많이 느끼시는데, 네. 저는 많은 부분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인간이 개별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정말 사회와 기업이 정말 그 집단 지성을 가지고 또 집단 마인드를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인터뷰하다가도 어떤 그 제조업에서 일을 하는 친구랑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슈를 다룰 엔터티가, 그러니까 그 조직이 뭐라 하죠? 조직이 됐던 개인이 됐던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네. 조직도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일단 단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게 또 그들의 임무니까요. 정부도 조금 나 몰라 하고 있고, 교육기관이 그나마 좀 어떤 식으로 교육을 이제 그 뭐랄까 잘하는 세대를 해야 되는지 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 뭐 대학생들 너무너무 그 일자리가 없어져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까진 괜찮다. 우리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저 포함해서 뭐 한 30대 중반에서 밀레니얼 세대죠. 네. 밀레니얼 세대는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뭐 타이틀이 됐던 경험이 됐던 뭐 이 세상에서의 어떤 포지션이 됐던 우리를 막아주는 방어막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10, 20년은 살 수 있다. 네. 그러나 지금 갓 대학을 졸업하는 친구들이나 사회 초년생 아니면 자라나는 학생들은 그런 방패막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정말 자기들 열심히 했을 뿐인데, 사회가 말하는 열심히 했을 뿐인데 갑자기 아무도 우리를 봐주지 않네? 라는 그런 붕 뜬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말 개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조직적으로 좀 그런 방패막을, 그게 뭐랄까 전환기의 펀드 구성이 됐던, 네. 아니면 뭐 교육, 정부 같은 데서 교육이나 정책이나 아니면 그 일자리 같은 거를 직무 위주가 아니라 조금 더 업무 위주로 재편성을 하는 그런 에포트가 됐던 네. 그런 식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야, AI가 우리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진짜 더 빨라지고 광범위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존이라는 대표적인 기업 사례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과거에는 그냥 효율화라는 표현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AI 때문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런 일자리 문제의 사각지대에서 자유롭다라고 생각했던 전문직조차도, 의사, 변호사도 누구도 자유롭지 않은 세상이 도래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는 직업, 직무에 대한 인식도, 네. 업무와 직무에 대한 구별성도 아직 우리가 잘 적응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변화하는 흐름에 대해서 저항감도 가지고 있는 흐름들이 지금 옆에서 보신 건데,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한 사례가 생각났어요. 한 2년 전인가 한 공공기관에서 자신의 업무 프로세스를 완전히 자동화하는 걸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이제 컨설턴트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서 같이 하는데, 마지막에 요 한 3%? 네. 요거까지 완전히 자동화해 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구성원들이 스탑이래요. 그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아, 여기 이걸 딱 마무리 안 하면 다시 사람 손이 좀 가야 되는데요 했는데, 그걸 희망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자동화되면 네. 내가 이 다음번엔 여기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AI가 치고 나가고 공정 프로세스의 자동화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데, 네. 내부적으로도 이거를 끊으려는 목소리를 제가 직접 본 적이 있는데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더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한 얘기 해주셨거든요. 이게 피할 수 없는 흐름인 것 같다라는 맥락에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왕 이렇게 된 거라면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팀장이든 CEO든 아니면 팀원이든 간에 결국 내가 뭔가 퍼포먼스를 잘해야 결국 또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AI 결국 AI 도입, AI 트랜스포메이션 이걸 고민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뭔가 조언도 한번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아마존의 CEO조차 네. 직무라는 그 하나의 덩어리를 가지고 AI가 들어오니까 이 덩어리들이 많이 없어질 거다 이런 말을 했을 정도로 아직은 우리 많은 조직들이 좀 그 직무의 렌즈로 좀 이렇게 좀 투박하게 보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AI는 직무나 뭐 부서나 그 조직의 어떤 구조에 상관을 하지 않거든요. 네. 그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기 위해 존재하는 게 AI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을 하면서 어떤 직무를 날리고 어디에 AI를 갖다가 박을까 이런 식으로 그냥 조직 구조 위에다가 AI를 얹는 순간 조직은 파편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사실 그런 지금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CS 팀, 그 커스터머 서비스 팀에는 우리가 챗봇을 깔고 뭐 기획팀에는 코파일럿을 깔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어프로치를 만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뭐 가시적인 성과가 로컬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 조금 더 빨리 응대를 할 수 있게 되고 네. 그 커스터머들을 예. 아니면 기획 문서도 빨리 작성을 하게 되고 네. 그렇게 사일로에 있어서는 빨리빨리 뭔가 일이 진행이 되는 것 같지만 예. 그 진행이 되면서 이 기업의 전체적인 그 워크플로우와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흐름이 깨지면서 예. 오히려 퍼포먼스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건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도 많이 이제 등장했던 사례이긴 해요. 그러니까 정말 톱다운으로 이제 AI 한번 써보자 하고 이런저런 모델들이나 이런 서비스나 플랫폼을 많이 깔기 시작했었는데 그게 정작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선도적인 AI에 있어서 선도적인 그런 기업들을 보면은 이렇게 어떤 고정된 그 오르게나이제이션이죠. 조직의 고정된 틀에 매이지 않고 정말 어떤 식으로 오르게나이징을 해야 되나 어떤 그 질문을 가지고 어떤 그 풀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그 동사형이죠. ING로 오르게나이징을 보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 플로이드 조직이라고 해서 예. 어떤 문제를 풀어야겠다라는 게 이제 그 아이덴티파이가 됐을 네. 때 AI와 사람들 이 팀을 구성을 애자일하게 해서 네. 문제를 해결을 하고 또 해산하고 또 그런 식으로 계속 오르게나이징이 ING가 되풀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떻게 보면 뭐 말장난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상징성이 주는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오르게나이제이션으로 보지 말고 그 예. 고착화된 고정된 뭐 부서, 직무, 어떤 역할 이걸로 보지 말고 우리가 ING형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 AI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어떠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직적인 그런 탄력성을 가지고 계속 재개편을 하면서 팀을 모으고 해산하고 사람을 모으고 역량과 사람을 매칭을 하고 이런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이 요즘 굉장히 없어진다는 말도 예. 많이 하고 실제로 없어지고도 있고 예. 굉장히 경량화가 되고 있는데 뭐 조직이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조직이 아예 없어지지는 않겠죠. 예. 우리가 세상이 세상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든 아니면 정말 개인이든 네. 그냥 정말 자기가 조직화하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화에 조금 더 힘을 써서 봤으면 좋겠고 결국 이런 식으로 조직화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휴먼이라는 컴포넌트는 늘 있잖아요. 네. 사실 업무 뭐 번들을 재조성하고 할 때 AI와 휴먼 그리고 AI와 휴먼 이런 식으로 계속 재배치가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터치하는 부분이 인간의 뭐 감정적인 부분, 뭐 혼돈, 뭐 불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직이 이 AI, AX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정말 사람과 함께 설계하는 방법을 정말 끊임없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책에는 제가 크게 5개로 나눠서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사람을 중심에 놓고 투명하게 모든 걸 공유해라. 아니면 사람들의 그런 불안과 네. 두려움만 좀 증폭이 될 뿐이다. 예. 그래서 변화가 있을 때 투명하게 공유를 하고 재설계를 할 때도 업무를 재설계를 할 때도 그게 뭐 포럼이 됐던 아니면 어떤 그런 아카데미가 됐던 조직 내에 그래서 정말 재교육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이 새로운 업무와 새로운 직무를 같이 좀 설계를 할 수 있게 가능한 선에서 그런 시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가장
뭐랄까요? 그 재밌는 게 이거죠. 아, 이제부터 우리는 전사적으로 AI를 시도합니다. 그런 구호가 모르겠어요. 매력적일 수는 있으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좀 지났죠. 네. 사실 그런 구호를 들으면 구성원들은 피로만 쌓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많은 경우에 정말 AI를 쓰는 직원이 쓰지 않는 직원보다 굉장히 그 업무에 대한 불만도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인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냥 한꺼번에 그냥 톱다운이 아니라 네. 파일럿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전사적으로, 점차적으로 그 AI를 한번 실행을 해보는 그런 네. 시도들,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 있어서 휴먼 인 더 룹이죠. 사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사람의 피드백 룹을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AI가 어떤 결과물을 냈을 때 인간이 그거를 보고 검수를 하고 또 거기서 나온 그 학습이 전체 학습의 데이터 풀로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휴먼을 굉장히 그 안에, 룹 안에 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구성원들, 직원들 평가에 있어서 사실 속도만 놓고 보는 게 평가를 하는 게 조금 수월할 수밖에 없는 거는 굉장히 정량적인 부분이잖아요. 또 이제 AI가 들어오면서 자동화가 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속도를 빨리 내는가, 얼마나 커스터머들을 많이 만나는가, 이런 게 조금 KPI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AI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 조금 더 그런 정성적인 부분까지 구성원들, 직원들의 퍼포먼스 리뷰에 넣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조금 더 그 뭐라 할까요? 그 내재적인 모티베이션 네. 그런 게 생기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직원 레벨부터 시작을 해서 리더십까지 우리가 왜 이 AI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단순히 AI를 해야 돼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그 조직의 목표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는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거를 모두가 느끼게 했을 때 저는 그게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퍼포먼스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요, 우리 앞으로 드라마에서 회사 업무를 대하는 어떤 대사들, 이런 네. 것들도 바뀔 것 같아요. 요즘은 이런 대사들이 많죠. 회사 높은 사람들이 무슨 일 터지면 이거 누가 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AI와 너희들과 이번에는 누가 어떤 역할을 담당해서 AI에겐 또 뭘 시키고 다시 오거나이즈 한다는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 정말 진짜 우리가 일을 하는 방식, 조직을 구성하는 방식과 운영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